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을 많이 익혔는데 오늘은 좀 익숙한 개념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외래어가 뭐냐 하면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할까? 스트레스 다루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또 어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물리학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다리를 교량을 놓을 때 다리에 교각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상판을 얹고 그 위를 얼마나 무거운 짐이 차가 통과하는가, 그렇게 이제 위에서 밑으로 가하는 압력, 이거를 갖다 스트레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너무 강하면 교각이 부러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스트레스는 일종의 압력 같은 그런 식으로 토목공학이나 물리학에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생물학, 생리학 뭐 이런 데서 하나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사용한 개념은 1950년대 후반에 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6, 70년쯤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것도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군들이 이제 그 포로가 됐잖아요. 저쪽에 공산군 쪽에 포로가 돼서 온갖 그 고문과 학대 이런 거를 소위 세뇌 공작이라 그래가지고 브레인 워싱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고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아주 고통, 그걸 이제 우리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사람의 처음 사용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전쟁이 이제 한국 전쟁 1950년에서 일어나가지고 53년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전이 돼가지고 포로 교환하고 이제 54년, 55년 이 무렵에 아마 이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인 스트레스 과학자, 가장 스트레스 과학을 창시했다고 말하는 한 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셀리에라는 사람은 워낙 출신은 헝가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났을 무렵에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오지리의 지배하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마치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우리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베를린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는데 국적은 일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그 셀리에라는 분이 헝가리 출신이지만은 그렇게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워낙 뛰어난 분입니다. 이제 망명을 와가지고 카나다로 망명해서 내분비 과학자예요. 내분비 학자예요. 캐나다에서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그 참 세계적인 정말로 권위자인데 그 셀리에 선생이 스트레스에 관한 책을 쓴 게 1956년이에요. Life of Stress, 스트레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스트레스, 이제 삶이 곧 스트레스다, 뭐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그게 56년이에요, 그 책이. 그걸 이제 스트레스 과학에 성립된 해라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 이 개념이 우리 외래에 제일 많이 쓰고, 여러분 뭐 지금 스트레스를 뭐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쓸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죠? 안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쓰는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마치 열막 받는 그런 화가 난다거나 또는 무슨 짜증이 난다거나 또는 막 심기가 막 불편하거나 이럴 때 심리적으로 막 안 좋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혈압이 막 올라간다거나 맥박이 막 가고 땀이 나고 막 생리적인 반응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압박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막 그냥 해당 시간까지 막 이만큼 일을 많이 하라 업무량이 막 과다하고 놀 시간 안 주고 이럴 때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버스 운전수 같은 분들은 가령 1시간 딱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꼭 반드시 가야 된다. 그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코스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꼭 그 길로 맨날 같은 길로. 자기가 통제해 볼 수 있는 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간호사 같은 것도 보세요. 다 오다 바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기 직권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또 무슨 비서직 생각해보세요. 비서랑 참 그 통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일일이 상사의 통제를 받고 찾아오는 고객의 통제를 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압박 속에 통제감이 없는, 통제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말을 두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받는 거,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 받는 거, 어떤 사람은 업무적으로 받는 거, 제 멋대로 얘기를 하니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이래가지고 1960년대 아리조나주에 가면 제가 가서 있던 그 아리조나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투산이라는 도시예요. 그 투산시에 이 전문가들이 스트레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개념 정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통일된 개념이 없으니까 이 과학이 되려면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간 논쟁을 했다 그래요. 했는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투산의 한 호텔에서 그런데 결론이 스트레스는 정의할 수 없는 게 정의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아무 겁 없이 어린애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나 같은 노인도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 쓰고. 이거는 세대 간에 구분 없고, 남녀 간에 구분 없고, 직업 간에 구분 없이 모두가 스트레스를 쓴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가 우리나라에서 외래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이 스트레스라. 그죠? 근데 이걸 또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 보면 스트레스란 말은 우리 부처님 시대에는 삶의 고라, 그래서 괴로움이 괴로움. 산다는 게 괴롭다. 인생 고라, 그래서 두카, 고해. 우리 고가 어떤 게 있어? 대표적인 게 사성제 고짐멸도죠. 인생이 사는 게 고다. 고. 그다음에 이 고에서 이제 고의 원인,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게 집이거든. 집. 그다음 고 없는 세상이 멸, 소멸된 세계. 멸. 그러면 이 고를 없애는 방법이 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고짐멸도. 이걸 사성제, 불교의 4가지 진리 이렇게 말해요. 불교의 4가지 진리가 바로 1번이 고란 말고 이거를 오늘날 말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설법한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다 고를 없애는 오늘날 말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그거를 우리 인생의 고통, 제일 큰 문제의 고통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이거를 설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지금 바로 이 스트레스가 우리 인생의 문제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65년 대학을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의과대학에 가서 이제 연구조원이 됐어요.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을 뇌과학 연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받았던 과제가 스트레스 메커니즘, 스트레스 기제, 뇌 기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동물, 그것도 개 가지고 개라는 동물을 써서 스트레스를 주고 개가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조절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뇌의 기제가 되냐, 뇌가 어디가 담당하느냐 이 연구를 첫 과제로 받았어요. 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얽힌 얘기를 하려면 한도 없으니까 그 다 말 못하고 정말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 또 이제 그 우리 한 교실 내에서 또 한 파트에서는 뭘 했냐면 한 연구가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가하고 이게 물리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외과적 스트레스 또는 뭐 더위라는 스트레스 또는 추위라는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동물에게 가하면서 인삼이 그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파트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저는 스트레스의 중추, 뇌 기제, 브레인 메커니즘 이걸 규명하는 연구를 했던 겁니다. 참 우연하게 저하고 스트레스는 참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지금도 제가 마인드풀러스 스트레스 대처 연구소 소장이에요. 우리나라에 아마 유일할 겁니다. 스트레스 대처 연구소를 제가 평생 한 게 주로 많이 한 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 삶의 고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거를 그래서 이 명상도 그래서 공부를 한 겁니다. 명상. 제가 뭐 마치 명상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 과학자예요. 평생 한 게 그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얽힌 얘기 있는 얘기도 참 많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말의 어원조차 잘 모르는 그런 경우인데 참 스트레스한 건 정말 다양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뽑았어요. 자, 스트레스는 삶의 양념. 자, 양념은 더 많이 넣으면 음식에 많이 넣으면 안 좋죠. 또 너무 적게 넣으면 또 맛없잖아요. 적절하게 넣을 때 그 양념의 제맛을 음식 맛을 살리고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 삶은 발전이 없어요. 주로 이제 우리 인류를 보면요.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적도지방, 열대지방 저런 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배고프면 올라가면 바나나 따먹으면 되고 뭐 이렇게 근데 저 북구 쪽으로 올라가면 겨울이 있고 이런 쪽에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보세요. 북구라파 예를 들어 보면 독일부터 시작해가 독일,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정말 겨울이 길고요. 춥고 또 겨울이 100일씩 밤이라 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하게 자원이 가지고 있는 것 별로 없어요. 좀 산악지대고 얼음 덩어리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하고. 그런데 남쪽 보세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은 라틴계 이쪽을 보면 따뜻하고 지중해에서 뭐 엄청나게 뭐 물고기도 많이 주고 뭐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이 유럽 문명은 사실 라틴 문명이에요. 라틴. 그죠? 로마 제국이 말이죠. 그게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년 왕국을 로마 제국이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도 기후가 좋고 따뜻한 데서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고 잘 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태리 사람, 히랍 사람, 제가 히랍을 가봤는데, 제가 갔던 해가 1972년에 갔었어요. 72년에 히랍을 갔었는데 한 열흘쯤 있어 봤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 노는 게 문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갔었는데 좀 덥긴 더워요. 근데 우리만큼 더 더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12시쯤 되면 아예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한 3시까지인가 그 시에스타 해가지고 낮잠 자고 뭐 있다가 또 한 3시쯤 되니까 가더라고요. 한 5시면 또 와버려요, 집에. 그러고부터 놀기 시작하는데 뭐 집단으로 근무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술도 마시고 집단으로 놀더라고요. 너무 즐겁게. 그 밤 12시 넘어까지. 그러면서 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사는가. 우리 이 견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1970년대 지금 한국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막 하던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눈에 봤을 때는 히랍이라는 그 정말 찬란한 고대 히랍의 문명, 그게 지금 우리나라 포니가 막 다니더라고. 이제 그때 다니고 하녀들, 메이드들이 필리핀 출신 여자들을 많이 와서 채용한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필리핀 여자가 영어를 잘하니까. 자기들 영어는 못하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선생 겸해가지고 홈메이드 이렇게 해서 아주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꿈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몇 년, 한 7, 8년 더 살아요. 가나는 3분의 1도 안 되는데, 퍼캡타는 국민 소득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작년과 재작년가 히랍이 국가 도산당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이제 공항 이름도 오나시스 공항이고, 예? 비행기 회사도 오나시스. 그 다음에 선박 회사도 오나시스 거고. 온통 우리나라 삼성이 우리 한국 부를 상당한 부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건 비유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오나시스라고 한 사람의 그 부에 비하면. 그런 나라가 그래도 20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 국가고 온갖 찬란한 인문적 문명이 꽃을 펴고 세계적인 철학자, 문학자 대문호, 알렉산더 같은 대영웅, 세계를 지배하는 영웅도 나오고 말이죠.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나라를 쭉 구경을 다녀봤는데 그렇게 그 바다만 애개해. 그 바다가 참 물이 맑고 그리고 이제 그 대리석이 많아요. 전부 그 땅이 막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석 밑에 바닥에 있으니 그게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고, 그렇고 사람들 즐겁고 참 유쾌하고 아주 다정하고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신기하게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인문의 꽃이 피고 위대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위대한 히포크라테스, 데모크리토스 가장 뛰어난 그 인물들이 그 자유의 그 문명에서 왔구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다정하게 잘 들더라는 거죠. 이 이태리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근데 프랑스는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프랑스는 좀 계몽 국가이고 독일보다 먼저 계몽을 했죠. 그래서 독일을 지배하고 그랬습니다. 나폴레옹 때 독일을 지배하고 그랬거든요. 프로시아를 쳐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독일은 통일을 못했어요. 영주들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인문꽃이 이제 대학 같은 것도 프랑스가 먼저 꽃이 피고 소르본느 대학이라든지 그 이태리에서 보로냐 대학, 세계 제일 먼저 된 대학이 보로냐 대학, 이태리입니다. 그다음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다음에 독일 이런 순서로 대학이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 삶을 갖다 야 윤택하게 만드는 아주 토양 같고 무슨 뭐 비료 같고 비타민 같고 영양소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삶을 윤택하게 이 스트레스가. 그런데 스트레스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많으면 이게 병이 생깁니다. 너무 없으면 또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셀리에가 쓰는 책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다.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막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은퇴해서. 은퇴해가지고 아무 일 안 하고 한 1년만 있어 보세요. 살맛이 나겠어요? 네? 돈은 많이 있어요. 실컷 썼어요, 돈도. 한 1년 썼어. 1년 지나고 나면 뭐든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고 생산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안 하고 의미를 못 찾았네. 자기가 뭘 노력해가 의미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논다는 건 의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아요. 처음 한두 달은 재밌죠. 뭐 여행도 댕겨보고 못 먹던 것도 먹어보고 말이죠. 낮잠도 자보고 뭐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만은 그걸 한 1년, 2년 지나 보세요. 그때부터는 이게 삶이 너무 단조롭다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단조롭다는 게. 단조롭다고. 그러니까 단조로움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너무 일이 많은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극점에 와 있는 건 스트레스가. 이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이 삶이 아주 유복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고 흥미롭고 즐거운 거죠. 우리 삶에 스트레스를 너무 없애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중간 적당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삶이 토양이 되고 양념이 되고 그렇게 된다. 자, 이제 이걸 꼭 이 개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적합할 때, 이제 적절할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이 생기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생기고 창의성이 있고 건강도 좋아진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해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아줌마들이 이제 100에 한 40, 50 아들 다 이제 학교 이제 대학까지 보내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하면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이렇게 되면 병이 생기죠. 주로 이제 왜 단조로워져서 그래요. 다 억척같이 애들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남편도 하고 할 때는 그런 아플 이제 그게 없죠. 여유가 없지요. 네, 적절한 삶의 활기를 느끼고 집에 생산을 올리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뭐 아플 그게 없는데 한 50대 초반 이렇게 돼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러고 나면 그만 갱년기 우울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삶의 템포를 늦춰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계속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그죠? 적절하게 이제 그 리듬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갱년기도 스무스하게 통과하고 삶의 활기를 잃지 않고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는 우리 오늘 참 정의를 잘했는데 적절한 것이 바로 좋은 거다. 그것이 바로 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가 정의한 대로 보면 스트레스는 삶의 도전적인 거는 응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이란 건 바로 응전, 그 역사의 발전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의 발전도 그래요. Challenge and Response. 그게 바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의 주장이잖아요.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 그 역사의 법칙이다. 한 개인의 역사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과제가 있고 그 과제에 대해서 응전해가고 그래서 승리하고 또 과제가 오고 또 응전하고 계속 이거의 되풀이거든요. 과제가 없으면 일도 안 하고 응전 안 하죠. 그때부터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저부터 파괴되고 하는 거죠.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셀레의 이 개념이 스트레스는 삶에 도전적이고 유용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지나치거나 또 방치해버리면 스트레스를 방치해버리면 삶이 망가지는 것이다. 병이 걸린다. 요 개념이 가장 적절한 개념이고 우리가 기억을 꼭 해둬야 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스트레스라는 개념과 요 뒤에 마지막에 디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나눠봤어요. 앞에 접두에 스트레스 앞에 이유가 붙으면 이유랑 무슨 뜻이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양호하다. 우리가 유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그냥 막 행복하고 막 그런 유포릭 스테이트라 그래요. 유럽 같은 것도 아주 좋은 뜻이에요. 이유가 붙은 게 유토피아 알죠? 유토피아. 바로 이유가 붙는 거예요. 유토피아. 네? 가장 이상적이고. 그러다 이 반대로 이 DI가 붙어버리면 저거는 디스트레스, 저거는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가운데 어떤 것은 유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것은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선택해가지고 이걸 잘 조절해 가야 돼요. 이 삶이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유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도전적이고 내가 무슨 일거리 딱 있다. 이거 도전해볼 만하다. 응? 그래야 발전한단 말이에요. 응전을 하니 그죠?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하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럴 때 신바람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취미와 내 소질과 이런 게 딱 결합된다 그러면 거기다 돈까지 준다. 보수까지 있다. 내 삶이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죠. 그죠? 네. 이건 어린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유스트레스예요. 유스트레스. 그래서 이때는 이 스트레스가 삶을 발전시키고 삶을 유복하게 만들고 삶을 또 건강하게 만들고 생산적으로 만들고 정말 우리가 이 사업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업도 또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 하는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여기 오시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이런 의욕이 없는 사람이면 그거 말하고 돈 차비 들어가면 그거가 시간 축내 가면서 뭐하라고 그런 데 가노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런 또 분들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또 이게 그 고생 좀 하고 가더라도 그 가서 의미가 있고 뭐 유익하고 보람 있고 그러니까 간다. 이 유스트레스. 또 이 얘기를 듣고 조금만큼 발전하게 되고 뭘 좀 알게 되고 자기 삶에 새롭게 응용을 해서 새로운 삶의 윤기를 느낄 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야 삶이 발전하죠. 맨날 구태의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부하고 부패하고 썩어 나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삶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유스트레스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망하기 싫어요. 사업도 자기 능력과 자기 취향과 자기 할 수 있는, 자기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을 때는 지금 얘기는 유스트레스가 되는데 자기 통제 밖에, 자기 능력 밖에 막 벌려가지고 했다가는 쫄딱 망한다. 그게 고통을 만들어요. 그죠? 탐욕이 빚어내는.
탐욕, 욕심. 되게 망한 건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분수를 못 지켜서 그렇다. 예.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더 정말 삶의 양념이 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생산이 되려고 하면 자기 삶의 자기 능력, 자기 통제, 자기 흥미, 자기 소질 안에서 요거를 잘 엮어가는 그런 삶이 정말 유스트레스적인 향상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행복이란 게 마치 뭐 그 통장에 잔고가 막 올라가고 또 무슨 뭐 큰 아파트, 평수 높은 큰 아파트 사는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디오게네스라고 알아요? 철인, 히랍의 철인. 디오게네스의 집은 뭘까요? 네? 통나무 나무 그루터기, 예? 나무 고목 그루터기.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철인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정복하러 갈 때 스승으로 사부를 삼고자 디오게네스 찾아가서 현자여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이야. 마치 유비가 제갈공명 찾아가서 그 업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뭡니까? 대왕이시여 제발 좀 비켜주십시오. 햇빛을 가리지 비켜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삶을 즐기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다 달라요.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싸움은 전부 자기께 맞고 난 네 건 틀렸다 하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요. 모든 갈등이 그잖아요. 정당의 갈등도 그런 거예요. 정당 같은 뜻을 가지고 한다는 정당 안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예? 자기 안에서 싸우거든요. 딱 그 주관적인 가치를 객관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서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다 있고 하는데 그 차이를 인정한 게 민주주의거든요. 인정하면서 서로 화합해가는. 그게 정말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이제 이런 모순의 갈등들이 다 이렇게 용해될 수가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꼭 염두에 두시고 디스트레스는 그럼 뭘까? 내가 좀 연구를 그냥 좀 찾아봤는데 스트레스를 재는 스트레스가 심한 정도를 재는 척도의 이제 검사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은 이제 그 고를 8고라 그랬어요. 워낙은 108번뇌지만은 대표적인 게 8가지 고통을 들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알 건데 여기 불교 방송에 가니까 애별이고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의는 고통 이게 제일 큰 고통. 애별이고, 응? 애별이고. 그러니까 배우자의 죽음 같은 거죠.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 또는 뭐 자식의 죽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애별이고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사고 4가지 고통을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 그게 애별이고가 앞에 들고 그 다음에 구부득고 순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구하는데 못 얻는 고통. 우리가 막 지금 백화점 가서 명품 살려고 막 그냥 열광하잖아요. 돈만 생기면 구하려고 하는데 못 얻는 고통. 그게 옛날 시절에도 그렇던가 봐요. 구부득고라. 구하는데 못 얻는 고통. 그 다음에 이제 원정해고라. 원망스럽고 미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고통. 이 왼수야. 부부도 잘못 인연 지어져 가지고 평생 살면서 옛날에는 이제 이혼 같은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평생 이 왼수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룸메이트도 잘못 만나면 이게 왼수가 되거든. 예, 그렇죠? 또 직장에서 이 바로 동료들하고 또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또 왼수가 되고, 예, 그렇죠? 가까운 사람하고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고 하는 건데, 이 오용락을 즐기다가 오는 고통, 쉽게 설명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막 오용락에 놀아나잖아요. 그 쾌감에 막 빠지고, 뭐 잠깐 동안 오는 게 쾌감에 빠지고 돈 퍼주고 막 하다가 집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몸도 망치고 모든 걸 망치는 쾌락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가끔 술을 이제 잘 마실 때 저녁에 아주 그냥 술이 재면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해가지고 뭐 정신을 먹는 거예요. 내일 아픈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돈이 어떻게 될까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함 대체하고 나서 아침에 떡 일어나면 우울증이죠. 우울증. 너무 많이 먹었던 것부터 돈이 아까운 거, 뭐 내가 무슨 헛소리를 했는가, 남을 험담을 하지 않았는가, 별 다 이런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게 오음성고입니다. 다 후회한다고요. 쾌락에 빠진 거면 다 후회한다. 자, 이게 이제 네 가지 고통 사고예요. 그 다음에 사고가, 진짜 사고가 아까 얘기했던 고진멸도란 말이에요. 고진멸도. 예? 그게 우리 대표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과학적으로 연결해 보니까 5가지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면, 첫째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스트레스 1등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혼. 그 다음에 점수로 매기면 배우자와 자식의 죽음이 제1번으로 119점. 그 다음에 이혼이 98점. 자, 이게 뭐예요? 배우자의 죽음, 자식의 죽음 또는 이혼이란 건 모두 애별이고입니다, 이게. 그렇죠? 사랑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헤어지는 거죠. 그 다음,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92점. 이게 3등이고, 4등이 별거. 이게 79점이고, 그 다음에 5등이 직장 해고예요. 자, 이거 다 애별이고 같은 거예요. 그죠? 애별이고. 그 헤어진다는 것이 제일 큰 고통, 외로움이 돼. 혼자 된다는. 근데 어느 날은 우리는 스스로 혼자를 지향하는 거예요. 귀찮다, 이게. 아이도 안 놀라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 그러고, 예? 이 큰 고를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예?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고, 순간적인 그 편리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즐거움을 쟁취하지 않으려고. 여기서 인간의 비극이, 현대인의 비극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에 뛰어드십시오. 작은 고통. 작은 고통을 이길 때 큰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융성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의미 있고 즐겁고 올인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간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죠. 자기 취미, 자기 취향을 빨리 찾아라. 지금 여기 오신 건 정말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 U 스트레스가 커지고 D 스트레스는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삶은 긍정적인 방향, 나아지는 삶이 될 것이고, 반대로 U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D 스트레스가 더 커지면 우리 삶은 괴로움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고 고통과 질병의 질곡 속에 빠져든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